저는 제가 실천하면서 가장 효과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인데, 많은 연구에서 공복을 지켰더니 비로소 우리 몸에서 지방을 태우더라. 간헐적 단식만 잘 하셔도 노화도 예방이 되고 다이어트도 잘 되고 그리고 각종 질병에서 해방이 되고, 간헐적 단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혈당 관리에 이어서 가장 강력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또 간헐적 단식을 뽑아주셨어요. 한번 기초 개념부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뭐 간헐적 단식 얘기가 나오면서 간헐적 단식이 너무 좋다, 간헐적 단식을 성공을 했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효과 없다고 또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그래서 많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저는 제가 실천하면서 가장 효과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인데, 간헐적 단식은 크게 두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생체 시계라는 이론이고요. 자, 우리 몸에는 시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뇌와 눈에 있는 중추에 있는 시계는요, 해가 뜨면 낮으로 인식하고요, 해가 지면 밤으로 인식해요. 또 이 말초에 있는 시계는요, 위장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 낮으로 인식하고 음식이 안 들어오면 밤으로 인식해요.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을 하고 먹고,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잔다. 이것이 기본 생활 패턴이었는데, 산업혁명을 지나고 전기가 들어오고 사회생활이 발전하면서 이것들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죠, 생체 시계가. 그런데 이런 생체 시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 우리 몸은 가장 최적화된 대사의 기전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중추의 시계와 말초의 시계를 맞추는 것, 싱크로나이즈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생체 시계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가포식이라는 이론이에요. 일본에 있는 한 그 과학자가 장수마을에 가서 세포를 쭉 들여다봤더니, 장수마을에 있는 분들 대부분 소식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음식이 적게 들어오고 소식을 하고 기아에 세포가 시달리니까 세포가 스스로 자기 세포를 정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굶는 시간을 가졌더니 세포가 스스로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런 노화를 막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 이제 이 자가포식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가포식 개념과 생체시계 개념을 이용을 해서 다이어트 방법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간헐적 단식이란 말이죠. 하루 중에서도 단식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하루 중에서도 단식 시간을 만들었더니 2, 3일 굶은 사람하고 비슷한 효과의 생체시계의 정상화, 그리고 자가포식의 이점을 가질 수 있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FMD, 하루에도 일정 시간을 굶자라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노화도 예방이 되고 다이어트도 잘 되고 그리고 각종 질병에서 해방이 되고, 이런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 단식은 우리 현대인들의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예방하자라는 의미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유독 이런 간헐적 단식을 특별하게 추천해 주시는 이런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헐적 단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평소보다 몇 시간 정도 더 굶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나 돈 같은 것도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더 편하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대인의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이러한 그 이론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점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간헐적 단식은 누구에게나 다 괜찮은 방법인가요? 아니면 따로 꼭 필요한 유형이나 체질이 또 따로 있나요? 일단은 간헐적 단식은 금지되는 몇 분들이 계신데 그분도 좀 이따 말씀드리고, 간헐적 단식은 누구나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분들은요, 대사에 장애가 와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오기 시작하면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면서 비만이 생기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모든 이제 대사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사의 문제가 와 있는 분들에게 간헐적 단식을 시도를 하면요, 우리의 대사의 문제가 정상으로 찾아가는 이제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단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없어요. 만약에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탐닉이 심한 사람인데, 너가 먹고 싶은 거 이 시간 내에는 다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시간 이외에는 먹지 말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들은 되게 안심을 하거든요. 식사를 너무나 절제해야 된다는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피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당뇨병의 약을 드시고 있거나 인슐린을 맞고 계신 분들은요, 저혈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간헐적 단식을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는 하루 3끼를 정확하게 드시면서 저열량으로 식사량을 약간 줄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 중독이 있거나 섭식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먹는 거에 대한 탐닉이 너무 큰데 단식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다 보면 입이 터진다 그러죠, 흔히. 식사를 딱 허용되는 순간에 이제
너무나 많은 다른 음식을 먹거나 너무 많이 먹고 토하거나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섭식장애가 있거나 탄수화물 중독이 심한 분들은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뭐 네, 10대 10, 뭐 16대 아, 8, 네, 뭐 네. 다양하던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좀 편하실까요? 일단 간헐적 단식은요, 어떤 법칙이나 원칙이 없어요. 올백미형 인간과 종달성 인간에게 똑같은 간헐적 단식을 적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 스타일에 맞게 내가 밤에 좀 늦게 자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녁을 조금 늦게 먹고 대신에 아침을 굶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종달성인 분들은 아침을 식사를 하시고요. 점심을 좀 땡겨서 먹고 저녁을 일찍 먹고 이후에는 공복을 지키다가 주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밤을 이용해서 공복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낮에 활동을 한참 하고 있는데 공복 시간을 갖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밤에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복 시간을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처음 시도하실 때는요, 12대 12 간헐적 단식부터 시작을 하세요. 앞에 붙어 있는 것은 공복 시간이고요. 뒤에 붙어 있는 것은 식사 허용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12대 12는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굶는다. 많은 연구에서 12시간을 공복을 지켰더니 비로소 우리 몸에서 지방을 태우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침 7시에 첫 끼 식사를 하신 분이라면 저녁 7시에 마지막 끼니 식사를 하시고 그 뒤로는 물 외에는 먹지 않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12대 12 간헐적 단식만 잘 하셔도 살도 빠지고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가 없어졌다, 지방간이 없어졌다 이러한 보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평일에는 12대 12 정도 하시다가 주말을 이용해서 14대 10, 16대 8 더 긴 공복 시간에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많은 연구에서 봤더니 주중에 12대 12 정도 하시다가 주말에만 몰아서 간헐적 단식을 해도 효과가 있더라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주말이나 어떤 휴가 같은 걸 이용을 해서 14대 10, 16대 8 다이어트에 도전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또 실패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성공 확률을 좀 높이려면 어떤 점에 좀 유의하면 될까요? 간헐적 단식이 처음 나왔을 때, 와, 이건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다라고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간헐적 단식을 절대 악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간헐적 단식 플러스 간헐적 폭식이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첫 번째, 악용하지 말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첫 끼 식사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공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첫 끼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밤 사이에는요, 우리 몸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혈당이 잔잔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혈당이 잔잔하니까 인슐린도 잔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혈당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도 같이 또 따라서 나와서 혈당을 낮추려고 나오죠. 그래서 공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첫 끼 식사에서는요, 더욱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식사 허용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식사 허용 시간에도 아주 좋은 양질의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최근에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없다 이런 연구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간헐적 단식이니까 시간만 딱 지키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풀어줘요. 그럼 환자들이 막 아무거나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식사를 허용해 준 시간에도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드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16대 8이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먹는 3끼 식사를 2끼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2끼를 부실하게 드시잖아요. 그럼 오히려 마른 비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대 8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16대 8은 8시간에 2끼를 먹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과 엄청나게 양질의 음식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오히려 14대 10 이하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16대 8 이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5대 2도 있습니다. 5일은 먹고 이틀을 쉬는 것도 있는데 이런 정도는요, 우리 정상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요, 12대 12부터 시작해서 16대 8까지 가는데 아주 양질의 식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끼 굉장히 중요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사를 하는 게 첫 끼로 가장 좋을까요? 첫 끼에는 이제 풍부한 야채와 양질의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단백질은요, 위나 장 속에 들어가면 인크레틴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걸 한번 막아줍니다. 그리고 채소는요, 섬유질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완충작용을 해요. 제가 이제 아침에 먹고 나온 음식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계란이라든지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리고 천연 치즈,
그리고 낫또라든지 콩류,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여기 해당되겠죠. 그리고 천연, 무가당 땅콩 버터 같은 것도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풍부한 야채들, 양배추라든지 그리고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먹는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먹는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 그 위에는 이제 좋은 지방과 좋은 탄수화물을 소량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공복 첫 끼에 꼭 피해야 되는 이런 음식들이 좀 있을까요? 아, 네. 공복에 이제 피해야 될 음식들을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찬물이에요. 우리는요, 밤 사이에 미세하게 탈수를 겪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갈증을 느끼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확 놀라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물은 드시되 미지근한 물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더 나쁜 건 얼음물이겠죠. 두 번째는 커피예요. 커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분들 많이 계세요. 커피를 가끔 먹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커피를 먹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서 먹는 분들 상당히 많죠. 아침에 잠을 깨운다는 것은 결국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대사를 빠르게 놀라게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는 커피를 빈속에 먹으면요, 위장장애 상당히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식도염, 없던 위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이 변을 시원하게 보려고 커피 드시는 분들 계세요. 클롤로겐산이라는 게 커피 안에 들어있는데요. 얘는 우리 몸에 대장을 운동을 확 활발하게 시켜서 대변을 보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 클롤로겐산이 일반 커피가 아니라 디카페인 커피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변비 해소를 위해서 또 이제 변을 잘 보기 위해서 먹는 분이라면 아침에 이제 양질의 식사를 하시고 마지막에 디카페인 커피를 한 잔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구마예요. 고구마 다이어트에 좋은 건데 왜 고구마를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고구마를 빈속에 먹으면요, 고구마 안에 들어있는 악요질, 타닌이라는 성분이 위벽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다른 음식 먹고 나서 마지막에 먹는 건 괜찮지만 공복에 드시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고구마가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GI 지수는 좀 낮지만 GL 지수라는 건 좀 높아요. 고구마나 감자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감자가 GI 지수는 좀 더 높은데요, GL 지수는 오히려 감자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는 소량 드셔야 되고, 또 제일 나쁜 것은 튀긴 고구마, 구운 고구마고요. 생고구마나 삶은 고구마 아주 소량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 음식도 결국엔 먹는 순서에 따라서 또 오히려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좀 하시는데요.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음식 먹는 순서가 좀 있나요? 음식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 계세요. 이리 먹나 저리 먹나 윗속에 들어가면 다 섞여서 똑같은 건데 무슨 순서를 따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달라요. 많은 연구에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과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은 그룹과 너무나 많은 혈당의 차이를 나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침에 시간이 되신다면 식사 순서를 잘 좀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제일 처음에 야채를 먹습니다. 야채는요, 풍부한 섬유질이 있어요. 이 섬유질이 위하고 장 속에 들어가서 위에서도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에도 좋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죠. 거기에 더불어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한 번 더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과 지방을 먹습니다. 단백질은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위나 장에서 분비를 시켜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막아줘요. 그래서 계란하고 그릭 요거트하고 땅콩 버터나 이런 것들을 아침에 먹고 나가면 점심까지 속이 든든하다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그 제일 마지막에는 탄수화물을 먹어요. 이 탄수화물도 정제된 탄수화물은 되도록 피하시고 양질의 탄수화물, 예를 들자면 밥을 먹는다면 현미나 잡곡밥, 그리고 빵을 먹는다면 잡곡빵이나 호밀빵 같은 것들 먹으면 좋겠습니다. 치팅데이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치팅데이를 하는 게 간헐적 단식과 효과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 네네. 하지 말아야 될까요? 치팅데이의 그 기본적인 원리는 내 몸이 너무나 다이어트를 극심하게 해서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한두 번쯤 먹게 해줘서 내 몸을 안심시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치팅데이라는 미명하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망쳐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치팅데이의 제일 중요한 건 계획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주말에 한 끼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하나 먹겠어. 이런 거가 치팅데이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수요일쯤에서 모임이 하나 생겼어요. 가보니까 파스타가 맛있는 게 나와 있어요. 파스타를 맛있게 먹으면서 나는 오늘 치팅데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치팅데이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계획 하에 일주일 동안 파스타가 앞에 있어도 잘 참아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상을 주는 게 치팅데이입니다. 그렇지 않고 별로 다이어트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치팅데이를 자꾸 하려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치팅데이는 첫 번째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철저한 계획하에 치팅데이가 있어야 됩니다.
치팅데이도 절대 금해될 분들이 계세요. 섭식장애나 탄수화물 중독 있는 분들은 저는 아예 치팅데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뭐냐면 흔히 말하는 입이 터졌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자, 한 달, 두 달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치팅데이를 한 번 했는데 그다음부터 입이 터져가지고 하루 세 끼 파스타를 먹고 산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섭식장애가 있거나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치팅데이가 나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하루 세 끼 잘 해왔다면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 정도 아주 조금씩 뭐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좀 안심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은요, 마약 중독만큼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탄수화물 중독이가 아닐까 이제 뭐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의학적으로 봐서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성인병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노화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 인데,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고 생소하실 거예요.